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2012년 8월에 있었던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강력 사건 또는 이전에 발생했던 미제 사건들을 분석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국가공권력은 사실은 이게 경제학적으로 따져 들어간다면 사실은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는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공권력의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가 맞기는 하지만 경찰 개인 또는 경찰의 조직이 국민 전체를 보호할 수는 없어요.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겠지요. 하지만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생명은 개인이 지켜야 되는 게 안타깝지만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지요. 항상 문 꼭 잠그고 다니시고 밤늦게 다니지 마시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2012년 8월 20일 날이요. 광진구 중곡동, 그러니까 여기가 뭐 빌라도 있고 주택단지더라고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자, 중곡동 한 가정집에 이 가정주부 이모 씨, 37살의 이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전과 11범의 서진환이라는 인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 42세 서진환은 강도, 상해, 강간, 절도, 강도상해 등 전과 11범으로 16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혐의 대부분이 성폭력 관련 범죄인 흉악범이었고요. 중요한 건 전자팔찌를 그 당시에 차고 있었어요.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무참히 칼로 살해합니다. 청테이프하고 흉기도 다 준비를 해서 들어갔고요.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비열한데, 자, 문제가 곳곳에서 지금 나옵니다. 전자팔찌는 국가가 관리를 하는데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사람을 죽였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2012년 8월 20일 서진환은 밤새도록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고요. 비아그라 2알을 먹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해요. 청테이프와 흉기를 챙기고 성폭행 대상을 찾아서 거리를 나섭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 대상자를 찾아서 거리를 나간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전 9시 30분경에 이 피해자 이 씨가 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4살, 5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이 유치원 차량에 태워다 주기 위해, 바래다 주기 위해서 잠시 집을 비우죠. 우리 아침에 유치원 어린이집 차 많이 엄마들이 태우잖아요.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서진환이가 그 집을 들어갑니다. 뒤에서. 자, 아이 둘을 데리고 통학버스를 태우러 가는 중에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집을 몰래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잠깐 분리수거 때문에 나가는 경우 있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가는 경우 있죠. 문 잠그십시오. 절대로 0.001%의 사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좀 습관화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두 아이를, 이제 남편은 출근을 한 상황일 것이고, 두 아이를 좀 먹여서, 입혀서, 씻겨서 유치원 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죠, 피해자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금 시간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 또는 약간 열려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이고 또 아침 시간이니까 방심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을 보고 어슬렁 거리다가 이 타이밍을 보고 빈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안방 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서진환이가. 자, 집을 비운 사이에 빈집에 침입하여 안방 문 뒤에 잠깐 숨어 있다가 이 씨가 들어오자마자 무자비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칼로 위협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를 하지요. 그런데 반항을 하니까 이러한 폭행이 시작이 됩니다. 비명소리와 우당탕탕 하는 소리를 아랫집 주민이 듣고 근처 치안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서진환은 이 씨를 붙잡아서, 근데 이 씨가 그 당시에 또 현관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었다라고 해요. 미리 준비한 칼로 4군데를 찔렀다라고 합니다. 서진환은 현장에서 체포되죠.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을 합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 병원 자료에서 보면은 이 과도로 목 오른쪽 부위를 찔렀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외에도 벽과 바닥에 이 씨의 머리를 잡아서 수차례 타격을 입혀서 이 씨의 두개골이, 이 씨의 머리뼈가 깨져 있었다라고 하고요. 동공이면 눈 알이지 않습니까? 동공이 함몰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자,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비운 상태에서 미리 들어가서 안방문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과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갑니다.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반항하니까 칼로 무참히 찔러서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두개골이 깨지도록, 동공이 함몰되도록 두드려 패고 벽에다가 그리고 바닥에다가 머리를 찢는 행위를 합니다. 비명소리와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났을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것인데 경찰이 혹시 올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체포됐다라는 건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 거죠. 잡히는 거지. 경찰에게 절대로 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밤새 음란물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 상태가 돼 있고 비아그라 2알까지 먹은 상태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강간과 강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살인, 이런 거에 완전히 압도돼 있었던 거죠. 깝깝하네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서진환의 인터뷰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 그냥 변명으로 일관을 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고 변명을 하고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하고 하여튼 어떤 정의로운 그런 사상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자, 인터뷰 내용이 시종일관 변명을 하고 이게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양심도 없나, 이런 어떤 태도를 취했다라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전자팔찌 이 차고 다니느라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전자팔찌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전자팔찌를 국가에서 채운 건데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 마치 전자팔찌를 채워놨으니까 내가 이 성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전자팔찌가 성범죄의 원인 제공을 한다는 비슷한 말까지 합니다. 경찰에서. 자, 이 씨를 무차별 폭행을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는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찌르고 목도 찌르고 4번이나 칼로 찌르고 머리뼈가 부서지도록 바닥과 벽에 찍고 팼습니까? 라고 경찰이 물어보니까 제가 수많은 여자를 강간해왔지만 이렇게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즉, 또 여자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자, 그냥 내가 뭔가를 인정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환경 탓, 남 탓. 내가 이 여자 집에 들어가서 이 여자를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 여자가 내가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반항을 하니까 이 여자는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자, 서진환의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서진환의 아버지가 한 말이 사형 집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 TV조선에서 이 남편 박규섭 씨가 통곡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 당시에 오후 시간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아이가 있잖아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참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서진환이라는 사람은 1969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10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난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보일러 수리와 노동일을 했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풀빵 장사를 하고 이 사실상 10남매를 낳았으니까 뭐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훌륭한 사람 되는 사람도 많지요. 이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지요. 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초등학생 때 이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이 차림과 행동이 불결하고 정서가 불안하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오래 끈기 있게 뭔가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달리 성에 집착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옆집 여자애를 집으로 데려와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도 일어나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동네 근처에 2살 연상 여성과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해요. 중학교 3학년 때 1986년에는 남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가출을 많이 하고 비행청소년으로 컸다라고 합니다. 자,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지요. 자,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와서 공장을 다니고 하면서도 그냥 뭐 사창가 출입하고 여자의 그러한 탐닉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방위로 군대 생활을 할 때 이 선배 아내인 20대 여성을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대 초반이겠죠. 이때부터 이제 출소하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 1997년 8월에는 고향마을 인근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것으로 징역 5년을 복역을 하고 2004년 4월에는 중랑구 면목동에서 20대 여성을 또 성폭행하고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2011년 11월 출소 당시에 총 5차례에 걸쳐 총 18년의 징역을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범죄 욕구가 억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 출소하고 7개월 만인 2012년 8월 7일, 그러니까 지금 이 씨가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이 2012년 8월 20일 날 발생이 됐는데 13일 전입니다. 13일 전 정확히. 출소하고 7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2012년 8월 7일 중랑구 면목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을 해요. 이 사람이 여자와 정상적인 여성을 한 건 32살 때 10살 연상의 이혼녀와 1년 5개월 정도 사귄 것이 전부라고 해요. 대부분 반복되는 성범죄였던 거지요. 인생 자체가. 자, 이러한 성범죄로 인해 전자팔찌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들락날락 하는 생활이 지금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 중곡동 여성 주부가 살해된 곳과 이 13일 전에 다시 한번 강간이 일어난 8월 7일 면목동에서 이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 서진환이 사는 곳 북쪽 바로 위쪽에 8월 7일 날 강간이 벌어지고 이 서진환이 사는 그 밑에 쪽 중곡동 바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자팔찌를 차고 다녔다니까요. 차고 다녔는데 일주일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못 잡아요. 경찰에서. 왜 못 잡냐? DNA를 검찰에서 가지고, DNA 정보를 검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DNA를 채취해서 국가수를 보냈는데 이 사람 서진환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이걸 검찰에서 DNA를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이 전자팔찌도 여러분 법무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경찰에 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어쨌든 이 7일 전에 13일 전에 벌어진 8월 7일에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범인이 서진환임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한 상태에서 13일 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팔찌에 대한 어떤 관리, 경찰의 어떤 정보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국가의 실수이지요. 지금 보면은요. 자, 8월 20일 서진환은요, 여느 때처럼 새벽까지 밤새워 음란 동영상을 즐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잠깐이라도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문을 꼭 잠그십시오. 제발.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를 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치밀하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우는 사자 같은 범죄자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피해자를 결박할 공사용 테이프하고 자, 얼굴을 가릴 청색 마스크, 그 다음 과도를 챙깁니다. 평소 스트레스성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범행 시에 발기가 잘 되도록 비아그라 2알까지 미리 복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동을 보고 밤새워 이렇게 보다가 비아그라를 먹은 이유는 성폭력을 하기 위해서 먹었다라는 거죠. 이제 대상을 물색해서 성욕을 해결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자, 자신의 거주지인 광진구 중곡동 주변을 배회하다가 아침 9시 20분쯤 주부 이모 씨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모 씨가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주기 위해 집을 잠깐 나서는 걸 보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는 걸 보고 알고서 몰래 이 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릅니다. 서진환에 대해서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지금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어요. 자, 부족하게나마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원이. 유족은 지나치게 관대한 선고라고 반발을 당연히 하지요. 피해자의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도대체 몇 명을 죽여야 되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큰 살인을 저질러야 하고 또 얼마만큼 잔인하게 죽여야 살인인 겁니까? 라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서진환의 살인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서진환은 전과 11범씩이나 되고요. 그 중에 3번이 성범죄였습니다.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요, 출소 후에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가중처벌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을 선고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특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을 적용을 해서 7년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출소를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살인을 저지르기 정확히 13일 전 8월 7일 면목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경찰은 이때 서 씨의 DNA를 확보해서 채취를 해서 국과수에 보내는데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 특정을 못한 상태였다라니까요. 그런데 이 DNA 정보가 이 대검찰청에서요, 2004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서진환의 DNA를 대검찰청에서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검찰인지 경찰인지 정확한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국민들이 뭐 다 알아요? 그냥 수사하는 곳이다라고 알지요. 검찰과 경찰이 DNA 정보를 공유하고 서 씨를 조기 검거해서 2차 범행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떤 사건을 다루면서도 지금 이 중곡동 주부살인 사건을 언급을 했었어요. 두 기관의 공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서 씨는요, 2011년 11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그 바로 전 한 7개월여쯤에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어요. 경찰은요, 서 씨의 2차례의 범행이 발생한 뒤에야 전자팔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팔찌 무용론이 나오기도 해요. 언론에서 막 때립니다. 2012년도에. 자, 아내와 엄마를 잃은 유족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어떻게 감히 이해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의 심정을. 자, 피해자의 남편은요, 죽은 아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요.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과실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재판부는요, 검찰의 실수는 인정을 한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 그리고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 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합니다. 검찰의 실수는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으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재판부가 합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공권력을 세워서 이 강력범죄에는 정말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이 서진환이는 상습 성범죄자입니다. 그런데 11범까지 갈 정도면 도대체 이 사람의 재범을 막을 의지가 국가에서 있는 건지 묻고 싶고, 자, 서 씨의 범죄에 대해 법원은 너무너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을 했지요. 2년형 때렸다가 7년 징역 때렸다가 자, 만기 출소해서 사회로 돌아오면 또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고 무차별로 폭행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고 2004년부터는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를 결박을 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자, 서 씨의 범행은요, 날로 진화를 거듭해 갑니다. 이 사람도 적응을 했을 거 아니야. 한 번 감옥 갔을 때, 두 번째 감옥 갔을 때. 그리고 적당히 기간이 늘어났지요. 2년 살고 7년 살고. 자, 형량은 2년에서 7년에 불과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강간을 해도. 자, 매번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형을 감경한다. 법원이 서 씨를 상습 성범죄자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건 아닐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자로 큰 것은 이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가정환경의 책임이기도 하고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내 스스로의 어떤 위협으로서의 준비를 하지 못한 심지어 피해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 국가공권력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람 살아 있습니다. 감옥에. 무기징역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살, 5살 아이 혹시 키워보셨습니까? 4살, 5살 아이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아이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여성분은 아이 둘 낳아서 4살, 5살까지 정말로 열심히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려고 한 정말 평범한 우리 옆집, 윗집에 사는 젊은 주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안방까지 범죄자가 들어와서 내 집에서 그것도 길거리에서도 아니고 내 집 안방에서 두드려 맞고 두개골이 깨질 정도로 벽과 바닥에 내쳐지고 강간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 살해를 당해야 합니까? 국가는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지요. 제가 영상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가공권력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책임을 질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사건도 전혀 나지가 않겠지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의 잘못은 있지만 고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패소 처리를 해버린다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가 지키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책임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돼버리잖아요. 살인사건에 두 아이를 4살, 5살짜리 두 아이를 키우는 우리의 젊은 주부가 무참히 정권 11범에 교도소를 왔다 갔다 드나드는 전자팔찌까지 찬 이러한 흉악범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는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법원의 판단은요. 고의가 없지요, 당연히. 물론 검찰에서 고의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습범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의를 가지고 수사에 실수를 하진 않았겠지요. 국가공무원이요. 고의로 하진 않았겠지요. 하지만 결과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 두 아이를 힘들게 또 키워나갈 이 남편분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감대와 보다 강력한 사법 질서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